여보, 뛰어. 붙잡히면 안 돼. 대사관까지 뛰어야 해. 태국 방콕 거리에서 남편이 제게 소리쳤습니다. 그때 우리는 태국 경찰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5살 아들을 안고 20km를 걸어온 끝이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만수대 예술단 무용수였습니다. 남편은 보이성 부상으로 탈북자를 추적하던 사람이었지요. 2022년 9월 베이징 공연 후 우리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원수님의 한마디가 우리를 탈북자로 만들었습니다. 평양에서 압록강까지, 중국에서 라오스를 거쳐 태국까지 석 달간 3,000km를 도망쳤습니다. 한국 대사관이 30m 앞에 보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남편의 옷깃을 잡았습니다. 과연 우리는 마지막 30m를 건널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제 남편 이름은 리철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는 국가보위성 부상으로 반탄 부문을 총괄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탈북자를 색출하고 체제에 위협이 되는 사람들을 감시하는 일이었지요. 남편은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을 졸업하고 보위부에 들어가 20년간 일했습니다. 중국까지 가서 탈북자를 추적한 경험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경로로 사람들이 도망가는지, 어떤 브로커들이 활동하는지, 중국의 어느 지역에 탈북자들이 숨는지 모두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회의가 길어질 것 같소? 남편이 아침에 출근하며 말했습니다. 최근 신의주 쪽에서 탈북 시도가 늘었다고 하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탈북이라는 게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 같은 특권층이 왜 북한을 떠나겠습니까? 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평양음악무용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무용에 재능이 있다는 말을 들었고 17살에 평양으로 올라와 무용을 전공했습니다. 대학 시절이 가장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춤만 췄습니다. 발레, 조선무용, 현대무용까지 몸이 힘들었지만 즐거웠습니다. 대학 졸업 후 만수대 예술단에 들어갔습니다. 원수님께서 관람하시는 공연에 자주 섰습니다. 그것은 북한에서 가장 명예로운 일이었지요. 제 부모님은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남편과는 친구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27살 때였지요. 남편은 당시 보위부 대저였습니다. 엘리트였습니다. 부모님은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은혜야, 보위부 간부와 결혼하면 평양에서 평생 살 수 있단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평양 중구역 전승거리에 아파트를 배정받았습니다. 대동강이 내려다 보이는 30층짜리 특각 아파트였습니다. 120제곱미터나 되는 넓은 집이었지요. 아침마다 창문을 열면 강물이 반짝이고 저 멀리 류경호텔이 보였습니다. 아래로는 사람들이 출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북한에서 상위 1%였습니다. 남편의 하루는 새벽 5시 30분에 시작되었습니다. 기상 나팔 소리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김일성 주석님과 김정일 장군님 초상화에 인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거실 가운데 모셔진 두 분의 초상화 앞에서 허리를 굽혀 절을 했습니다. 위대하신 수령님, 오늘도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저 역시 매일 초상화 앞에 섰습니다. 이것이 북한 사람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민반장이 바로 보고합니다. 저는 매일 오전 9시에 만수대 예술단 연습실로 출근했습니다. 5시간씩 무용 연습을 했지요. 발레도 하고 조선무용도 했습니다. 연습실은 엄격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선생님의 구령 소리에 맞춰 같은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조금이라도 틀리면 다시 했습니다. 연습실 벽에는 항상 원수님을 위대한 예술로 받들자는 구호가 붙어 있었습니다. 정치지도원이 옆에서 우리를 지켜봤습니다. 김은혜 동무 표정이 밝아야 합니다. 혁명적 낙관주의를 보여야 해요. 지도원이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피곤했습니다. 춤출 때도 정치를 생각해야 했으니까요. 남편은 저녁 7시쯤 퇴근했습니다. 저도 그 시간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5살 아들 준호는 타가소에서 돌아와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아들이 달려와 안겼습니다. 아이의 웃는 얼굴이 하루의 피로를 잊게 했습니다. 준호야, 오늘 타가소에서 뭐 배웠어? 제가 물었습니다. 원수님 노래 배웠어요. 들어보실래요? 아들이 자랑스럽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5살짜리 아이가 김정은 찬양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저녁은 항상 간단했습니다. 쌀밥, 된장국, 김치, 그리고 한두 가지 반찬. 남편의 직급 덕분에 고기도 일주일에 2~3번 먹을 수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배급소에서 돼지고기가 나왔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다행이군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일반 주민들보다는 훨씬 나은 형편이었습니다. 우리는 외화상점에도 갈 수 있었습니다. 중국산 과자, 남한산 라면도 살 수 있었지요. 물론 비밀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온 가족이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는 원수님의 현지지도 소식이 나왔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건설된 아파트 지구를 방문하셨습니다. 아나운서가 특유의 높은 톤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준호가 내년이면 소학교에 가는데. 제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걱정 말아요. 내 직급이면 좋은 학교에 배정받을 수 있소.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완벽한 삶이었습니다. 좋은 아파트, 안정된 직장, 건강한 아들. 하지만 뭔가 답답했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가끔 밤늦게 술을 마시고 왔습니다. 여보, 오늘 또 한 가족을 추적 명령받았소. 무슨 일인데요? 탈북 시도했다가 중국에서 붙잡혔는데 식구가 5이더군요. 애들도 있고.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목숨 걸고 도망가는지 알 것 같소? 하지만 우리는 그 생각을 깊이 하지 않았습니다. 위험한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살고 있었습니다. 평양의 특권층으로, 보위성 간부 가족으로, 예술인으로. 그때는 행복했을까요? 글쎄요. 행복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그 일이 터졌습니다. 그 일은 2022년 9월에 일어났습니다. 원수님께서 중국 베이징을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시기 위해서였지요. 남편은 보안 책임자로 수행단에 포함되었습니다. 여보, 이번 중국 방문은 매우 중요한 일이요. 남편이 제게 말했습니다. 시진핑 주석도 만나고 푸틴 대통령도 오신다고 하오. 당신 책임이 무겁겠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렇소. 원수님 안전이 내 손에 달려 있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저도 수행단에 포함된 겁니다. 김은혜 동무 중국에서 환영 공연이 있습니다. 만수대 예술단 대표로 가시오. 당 선전선동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영광스러우면서도 긴장되었습니다. 남편도 함께 가니까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여보, 제가 왜 뽑혔을까요? 저보다 실력 좋은 동무들도 많은데. 제가 물었습니다. 당에서 당신을 믿는 거지요. 보위성 간부 부인이니까.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9월 1일 우리는 짐을 쌌습니다. 저는 공연복을 챙겼습니다. 분홍색과 흰색 한복, 부채, 화장품. 남편은 검은색 정장과 서류 가방을 챙겼습니다. 준호야, 엄마 아빠가 며칠 다녀올게. 할머니 말씀 잘 들어야 해. 제가 아들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중국이 어떤 곳이에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큰 나라야. 건물도 많고 사람도 많고. 9월 2일 우리는 순안공항에서 전용기에 올랐습니다. 제 평생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남편은 보안팀과 함께 앞쪽에 앉았고 저는 예술단원들과 함께 뒤쪽에 앉았습니다. 은혜야, 긴장되지? 옆에 앉은 동료 무용수가 물었습니다. 많이요. 원수님 앞에서 공연하는 건 여러 번 했지만 외국에서는 처음이라.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평양이 점점 작아지는 게 보였습니다. 2시간을 날아가는 동안 저는 계속 공연 동작을 머릿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여보, 긴장되네요. 화장실 갈 때 복도에서 남편을 만나 작게 말했습니다. 괜찮소? 조용히 공연만 잘하면 돼요. 눈에 띄지 않게.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틀렸습니다. 저는 눈에 띄었습니다. 베이징에 도착한 순간부터 모든 게 달랐습니다. 공항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평양 순안공항의 10배는 되어 보였습니다. 거리에는 자동차가 가득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자유롭게 다녔습니다. 여보, 여기 사람들 참 잘 사는 것 같네요. 호텔로 가는 차 안에서 제가 속삭였습니다. 조용히 해요. 누가 들으면 안 돼요.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대극장에서 환영 공연이 있었습니다. 중국 고위 간부들과 원수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공연 1시간 전 분장실에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화장을 했습니다. 은혜 동무, 너무 긴장하지 마요. 평소처럼만 하면 돼요. 선배 무용수가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흰색과 분홍색 한복을 입었습니다. 머리를 곱게 빗어 올렸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무대에 오르기 전 무대 옆에서 객석을 살짝 봤습니다. 원수님께서 맨 앞줄 중앙에 앉아 계셨습니다. 중국 주석도 옆에 계셨습니다. 김은혜 동무 준비됐습니까? 무대 감독이 물었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였습니다. 조선무용 아리랑이었습니다.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무대 중앙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부채를 들고 우아하게 움직였습니다. 연습한 대로 완벽하게 동작을 수행했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음악이 흐르는 동안 저는 춤에 집중했습니다. 관객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음악과 동작만 생각했습니다. 5분간의 공연이 끝났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무대에서 내려와 다른 단원들과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잘했어, 은혜야. 동료가 속삭였습니다. 공연이 모두 끝나고 원수님께서 수행단과 인사를 나누셨습니다. 저는 예술단 맨 뒤에 서 있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으려고요. 그런데 원수님께서 저를 보셨습니다. 저기 저 동무는 누구요? 원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만수대 예술단 무용수 김은혜입니다. 원수님. 수행 간부가 대답했습니다. 아, 아까 아리랑 공연한 동무요? 춤도 잘 추고 참 품격이 있으시오. 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수님. 그리고 원수님께서 제 남편을 보셨습니다. 보이성 부상 동무
부인이 참 우아하시오. 예술이는 역시 달라요. 감사합니다, 원수님.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때 남편의 얼굴을 봤습니다. 남편은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 두려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주변 간부들이 저를 보는 눈빛도 달라졌습니다. 부러움과 동시에 동정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베이징 호텔방에서 남편이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조심해야 하오. 무슨 말이에요? 원수님께서 칭찬해 주셨잖아요. 남편이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보이부에서 20년을 일했소. 이런 일을 여러 번 봤소. 어떤 일이요? 원수님께서 누군가의 부인에게 관심을 보이시면 그 가족은 끝이요. 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설마요. 그냥 칭찬 아니에요? 여보, 당신은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10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소. 당 간부 한 명의 부인이 원수님 눈에 들었는데 그 간부는 지금 함경도 어디 탄광에서 일하고 있어. 부인은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라요. 평양에서 완전히 사라졌소.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요? 모르겠소. 일단 평양 가서 생각해 봅시다. 그날 밤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베이징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들, 자유롭게 다니는 사람들.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거리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저렇게 자유롭게 사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남편도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0년간 체제를 지켜온 보이부 간부였지만 그날 밤 남편도 무언가를 느꼈을 겁니다. 우리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그 불안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평양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공항에 내렸을 때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보이부 요원들이 공항 곳곳에서 우리를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제 착각일까요? 누가 우리를 계속 보는 것 같아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제가 말했습니다. 착각이 아니요. 이미 시작된 거요. 남편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고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2명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인민복을 입은 보이부 요원들이었습니다. 남편의 부하들이었습니다. 보이성 부상 동무댁 맞습니까? 예, 그런데요. 일상적인 안전 점검입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남편의 부하들이 남편의 집을 점검하러 온 겁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입니까? 제가 문을 열어주자 그들은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기억하려는 듯 둘러봤습니다. 거실의 초상화를 확인했습니다. 초상화 관리 잘하시는군요. 한 요원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초상화에 먼지가 있는지까지 확인했습니다. 책장을 살폈습니다. 어떤 책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부엌도 들여다봤습니다. 냉장고까지 열어봤습니다. 깨끗하게 사시는군요. 보이성 간부 가정답습니다. 한 요원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30분 동안 우리 집 구석구석을 확인했습니다. 침실까지 들어가 옷장도 열어봤습니다. 마침내 거실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최근 중국 수행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동무께서 공연을 아주 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도 소문 들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벌써 소문이 났구나. 특히 원수님께서 동무를 높이 평가하셨다던데요.
품격이 있다고 하셨다면서요? 그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참 영광스러운 일이십니다. 보이성 부상 동무도 자랑스러우시겠어요. 그가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에는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냉소적이었습니다. 앞으로 당의 부름이 있으면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임무가 있을 겁니다. 특별한 임무요? 제가 물었습니다. 곧 알게 되실 겁니다. 그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시작되었구나. 남편이 말한 그 일이 5살 아들 준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그 아저씨들 누구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준호야. 방에서 놀고 있어. 저는 아들을 다시 방으로 보냈습니다. 사흘 후 더 무서운 일이 생겼습니다. 인민반장이 붉은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당에서 보낸 공식 문서였습니다. 김은혜 동무 축하합니다. 원수님 전용 예술단에 발탁되셨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전용 예술단이요? 네. 원수님께서 자주 관람하시는 특별 공연팀입니다. 엄청난 영광이지요. 인민반장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매일 만수대 극장에서 연습에 들어가야 합니다. 첫 공연은 다음 달입니다. 그런데 제가 만수대 예술단 일정도 있는데 그건 다 정리됩니다. 이제 동무는 전용 예술단만 신경 쓰면 돼요. 당에서 다 알아서 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참 한 가지 더. 인민반장이 덧붙였습니다. 토요일에 특별 리허설이 있습니다. 원수님께서도 참석하실 예정이니 잘 준비하세요. 그가 떠난 후 저는 그 문서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전용 예술단에 발탁됐어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제가 울먹였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나는 보이부에서 20년을 일했소.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너무 잘 알고 있소. 그럼 남편이 주변을 살피며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이렇소. 당신이 전용 예술단에 들어가면 나는 지방으로 발령될 거요. 명목은 승진이겠지만 실제로는 당신과 멀리 떨어뜨리는 거요. 그 다음은요? 아들은 평양에서 쫓겨날 거요. 지방 학교로 보내질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남편이 말을 멈췄습니다. 당신은 돌아오지 못할 거요. 원수님 곁에 머물게 될 겁니다. 그게 우리 가족의 끝이요. 안 돼요. 거절할 수 없나요? 거절하면 더 나쁘오.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가족 전체가 정치범 수용소로 갈 거요. 반당적, 반영명적 행위라는 죄목으로 나는 그런 케이스를 수없이 처리해 봤소.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요? 남편이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준호가 자고 있는 방문을 확인한 후 제 귀에 대고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떠나야 하오. 이 나라를 떠나야 하오. 뭐라고요? 탈북해야 하오. 다른 방법이 없소. 탈북. 남편이 20년간 막아온 그 일. 남편이 탈북자들을 추적하고 체포해온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니. 당신은 보이부 간부잖아요. 탈북자를 잡는 사람이. 맞소.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면 잡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소. 남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 말은 어떻게 하면 안 잡히는지도 안다는 뜻이요. 그날 밤부터 남편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보이부 사무실에 있는 기밀 자료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어느 국경 지역이 경비가 약한지, 어느 시간대가 교대 시간인지, 중국에 있는 보이부 요원들의 위치가 어디인지, 신의주 쪽이 가장 안전하오. 남편이 집에 와서 제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쪽 경비 배치를 다 파악하고 있소. 10월 중순이 좋을 것 같소. 추수가 끝나고 경비가 약간 느슨해지는 시기요. 중국에 가면요? 중국에도 우리 보이부 요원들이 있소. 하지만 그들의 위치도 내가 알고 있소. 단동, 영길, 심양, 어느 지역에 누가 있는지 다 파악하고 있소. 피할 수 있소. 돈은요? 남편이 침대 밑에서 작은 금고를 꺼냈습니다. 열쇠로 열자달러 뭉치가 나왔습니다. 5,000달러요. 외화 관리 업무를 하면서 조금씩 모았소. 몰래 빼돌린 거요. 이것으로 브로커를 만나고 한국까지 갈 수 있을 거요. 언제 떠나요? 3일 후요. 남편이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토요일 특별 리허설 전날 밤이요. 더 늦으면 안 돼요. 토요일에 원수님을 다시 만나면 그때는 정말 끝이요. 3일, 72시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5살 아들을 안고 울었습니다. 이 아이는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기 인생이 72시간 후에 완전히 바뀔 거라는 것을. 남편이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여보, 우리 꼭 살아남읍시다. 아들에게 자유를 주읍시다. 여보, 무섭지 않아요? 무섭소. 남편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있으면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날 거요. 차라리 도망가다 죽는 게 나을 것 같소. 만약 우리가 잡히면 나는 보이부 고위 간부요. 체제를 배신한 죄로 우리 가족은 3대가 멸문될 거요. 하지만 성공하면 아들은 자유롭게 살 수 있어. 20년간 탈북자를 잡던 보이부 간부가 탈북자가 되기로 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 10월 15일 밤 11시. 우리는 평양을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까지도 평소처럼 지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텔레비전을 보고 아들을 재웠습니다. 인민반장이 의심하지 않도록 모든 게 평범해야 했습니다. 준호야, 일찍 자야 해. 내일 유치원 가야지. 제가 아들을 재우며 말했습니다. 엄마, 내일 유치원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응, 그래. 엄마가 착각했네. 그냥 자자.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들이 잠든 후 우리는 조용히 짐을 챙겼습니다. 작은 배낭 하나씩, 옷 몇 벌, 물, 약간의 음식, 그리고 남편이 숨겨둔 5,000달러. 평생 모은 것들을 다 두고 떠나는 겁니다. 제 무용복, 남편의 훈장들, 가족 사진들, 아들의 장난감들. 여보, 이거 가져가면 안 될까요? 저는 결혼 사진을 들고 물었습니다. 안 돼요. 짐이 무거우면 안 돼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는 사진을 다시 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행복했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밤 10시 50분. 남편이 아들을 깨웠습니다. 준호야, 일어나야 해.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졸려요. 아들이 눈을 비볐습니다. 우리 지금 좋은 곳으로 가야 해. 조용히 해야 해. 알았지? 어디 가는데요? 가면 알게 될 거야. 엄마 아빠 믿지? 응. 현관문을 나서기 전 저는 거실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김일성 주석님과 김정일 장군님의 초상화가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평생 그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는 그 앞에 서지 않을 겁니다. 여보, 가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30층을 걸어서 내려가는 동안 한 사람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미리 준비해둔 차가 아파트 뒤편 어두운 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옛 동료가 운전했습니다.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상동무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봅니다. 정말 가시겠습니까? 운전사가 물었습니다. 가야 하오. 다른 방법이 없소? 알겠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평양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어두운 거리, 꺼진 불빛들. 평양은 밤 10시만 넘으면 죽은 도시가 됩니다. 평양에서 신의주까지는 차로 5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어두운 밤길을 달리는 내내 저는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제 품에서 다시 잠들었습니다. 순진한 얼굴로 자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자기가 지금 탈북하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새벽 1시쯤 첫 번째 검문소가 나타났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신분증. 군인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남편이 보이성 부상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군인이 신분증을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손전등으로 신분증을 자세히 확인했습니다. 보이성 부상 동무십니까? 군인이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소. 긴급 업무로 신의주 가는 길이요. 남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무슨 업무입니까? 보이부 기밀사항이요. 더 물으면 안 돼요. 남편의 목소리에 권위가 실렸습니다. 군인이 머뭇거렸습니다. 가족들은요? 내 가족이요. 더 물을 건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군인이 경례를 했습니다. 가십시오. 검문소를 통과했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여보, 잘하셨어요. 제가 속삭였습니다. 아직 2개 더 남았소. 남편이 말했습니다. 2번째, 3번째 검문소도 같은 방식으로 통과했습니다. 남편의 신분증과 권위 있는 태도가 통했습니다. 보이부 간부라는 지위가 마지막으로 도움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 우리는 신의주 외곽에 도착했습니다. 압록강에서 5km 떨어진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가야 합니다. 운전사가 말했습니다. 고맙소. 이 은혜는 잊지 않겠소. 남편이 운전사에게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부상동무 한국 가시면 자유롭게 사십시오. 운전사가 말했습니다. 차가 떠났습니다. 우리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어둠 속에 서 있는 우리 가족 셋. 여보, 무섭네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무섭소. 하지만 가야 하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미리 확인해둔 산길이었습니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가시던 불에 옷이 찢어졌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아들이 깨어나 속삭였습니다. 쉿, 조용히 해야 해. 준호야. 제가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엄마, 왜 밤에 산에 와요? 응. 별을 보러 왔어. 예쁘지? 40분쯤 걸었을까요? 갑자기 앞에 압록강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강물이 은빛으로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저 강만 건너면 중국입니다. 남편이 배낭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튜브 3개였습니다. 차 타이어 튜브를 구한 거였습니다. 이걸 안고 헤엄쳐 건너야 해요. 여보, 준호는 헤엄을 못 치는데 내가 안고 갈 거요. 당신은 당신 튜브만 잡고 따라오면 돼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옷을 최대한 벗어 배낭에 넣었습니다. 10월 중순의 압록강. 손을 물에 담그자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여보, 물이 너무 차가워요. 제가 말했습니다. 참아야 하오.
다른 방법이 없소? 남편이 먼저 물에 들어갔습니다. 아들을 한 팔로 안고 튜브를 다른 팔로 잡았습니다. 준호야, 아빠 목 꼭 잡고 있어. 절대 놓으면 안 돼. 저도 튜브를 안고 물에 들어갔습니다. 너무 차가워서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우리는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물살이 생각보다 셌습니다. 강물이 우리를 떠밀었습니다. 30m, 40m, 50m. 그때였습니다. 거기 누구냐? 북한 쪽 강변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탐조등 불빛이 강물을 비쳤습니다. 경비병이었습니다. 빨리. 남편이 외쳤습니다. 우리는 있는 힘껏 헤엄쳤습니다. 제 팔이 물을 미친 듯이 갈랐습니다. 서지 않으면 쏜다. 탕.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물에 총알이 박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보라가 튀었습니다. 으앙. 아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야, 조용히 해야 해. 조금만 참아. 남편이 필사적으로 아들을 달랬습니다. 탕, 탕, 탕. 계속 총소리가 났습니다. 총알 하나가 제 튜브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너무 가까웠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여보, 괜찮소?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네, 괜찮아요. 저는 악착같이 헤엄쳤습니다. 70m, 80m, 90m. 중국 쪽 강변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제 팔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몸이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여보, 조금만 더. 거의 다 왔소. 남편이 외쳤습니다. 마침내 제 발이 땅에 닿았습니다. 중국 쪽 강변이었습니다. 됐어. 다 왔어.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허겁지겁 강변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갈대밭 속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고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북한 쪽에서는 여전히 탐조등이 강물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경비병들이 소리를 지르는 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중국 땅에 와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와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해냈소. 우리 해냈소. 저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들도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안전한 거예요?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 왔다고 해서 안전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조금만 더 가야 해요. 여기는 아직 위험해요. 남편이 배낭에서 마른 옷을 꺼내 아들에게 입혔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인생도 함께. 하지만 진짜 여정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중국 땅을 밟았다고 해서 자유로운 건 아니었습니다. 강변 갈대밭에서 하루를 숨어 지냈습니다. 옷은 젖었고 배는 고팠습니다. 5살 아들은 계속 물었습니다. 아빠, 배고파요. 해가 지자 우리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3시간을 걸어 단동 근처 조선족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이 미리 알아둔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50대 조선족 아저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십니까? 강 건너에서 왔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한숨을 쉬며 우리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빨리 들어오세요.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따뜻한 밥을 먹었습니다. 쌀밥, 김치찌개, 계란 후라이. 조심하셔야 해요.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요즘 북한 보위부가 중국까지 사람을 보냅니다. 특히 고위층 탈북자는 더 열심히 쫓습니다. 저희를 찾고 있을까요? 당연하지요. 보위성 부상이 사라졌으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사흘 후 우리는 지하교회로 옮겨졌습니다.
한국 선교사님들이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달 정도 계세요. 한국으로 가는 길을 찾아드릴게요. 60대 선교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하실에는 우리 말고도 5가족이 더 있었습니다. 모두 탈북자들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굶어 죽었어요. 한 여자가 말했습니다. 저희 아들은 교화소에서 돌아오지 못했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만나니 위로가 되었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선교사님이 급히 오셨습니다. 조심하셔야겠어요. 북한 보위부가 이 근처를 수색한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보위성 고위 간부 탈북 건으로 특별수사팀이 왔답니다. 현상금도 걸렸고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나는 20년간 이런 일을 해왔으니까요. 이제 내가 추적당하는 거지요. 최대한 빨리 동남아로 보내드려야겠어요. 한 달 후 선교사님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가는 경로를 확보했습니다. 브로커가 안내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갚을 건 없습니다. 한국 가시면 자유를 누리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중국에서 2달을 숨어 지냈습니다. 매일이 불안했고 매 순간이 공포였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도 있었습니다. 조선족 아저씨, 선교사님, 지하 교회 식구들,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를 도와준 사람들,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2022년 12월 우리는 중국을 떠나 라오스로 향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긴 여정의 중반이었습니다. 2022년 12월 우리는 중국을 떠나 라오스로 향했습니다. 브로커가 안내했습니다. 중국에서 라오스 국경까지는 버스와 기차를 여러 번 갈아타야 했습니다. 매 순간이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검문이 있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말 걸면 중국어로 대답하는 척하고요.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중국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자는 척하거나 아픈 척했습니다. 이틀을 꼬박 버스에서 보낸 끝에 라오스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서 국경을 넘어야 해요.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국경 초소를 피해서 산길로 가야 합니다. 또 산길이었습니다. 또 밤길을 걷는 겁니다. 압록강을 건널 때처럼요. 여보, 할 수 있겠어요? 남편이 제게 물었습니다. 해야죠.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5시간을 걸었습니다. 38살 남편과 32살인 저, 그리고 5살 아들. 젊지 않은 몸으로 험한 산길을 오르내렸습니다. 아빠, 저 못 가겠어요. 아들이 주저앉았습니다. 조금만 더, 준호야. 조금만. 남편이 아들을 업었습니다. 새벽에 라오스 땅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라오스도 북한과 수교 관계를 맺은 나라였으니까요. 빨리 태국으로 가야 해요.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태국까지 가면 한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라오스를 지날 때가 가장 위험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라오스 경찰 검문이 있었습니다. 서류. 경찰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브로커가 준비한 가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경찰이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거 가짜야.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끝났다. 하지만 브로커가 뭔가를 경찰 손에 쥐어줬습니다. 돈이었습니다. 경찰은 돈을 받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뇌물이 통하는 나라였습니다. 2023년 1월 초 우리는 태국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중국을 떠난 지 한 달이 지난 때였습니다. 이제 한국 대사관까지 가면 됩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스스로 가셔야 해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남편이 브로커에게 인사했습니다. 한국 대사관까지는 택시로 30분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택시를 탈 돈이 없었습니다. 브로커에게 거의 다 쓴 겁니다. 그래서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방콕 거리는 북한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높은 빌딩들, 화려한 간판들, 수많은 자동차들. 사람들은 자유롭게 웃고 떠들었습니다. 아빠, 배고파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대사관 가면 먹을 수 있을 거야. 우리는 20km를 걸었습니다. 온 가족이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발에 물집이 잡히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태국 경찰차가 우리 앞에 섰습니다. 불법 체류자. 경찰이 소리쳤습니다. 안 돼. 이렇게 가까이 와서. 경찰이 우리를 잡으려 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고 소리쳤습니다. 뛰어. 대사관까지 뛰어야 해. 우리는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38살 남편과 32살인 저, 지친 몸으로 있는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남편이 아들을 안고 뛰었습니다. 경찰이 뒤에서 쫓아왔습니다. 멈춰. 조금만 더. 저 앞에 태극기가 보였습니다. 한국 대사관이었습니다. 저기야, 저기. 제가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대사관 정문까지 30m, 20m, 10m. 경찰이 남편의 옷깃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들을 앞으로 밀었습니다. 대사관 안으로 들어가. 아들이 대사관 정문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남편도 경찰을 뿌리치고 뛰어들어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보호해 주십시오.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대사관 경비원들이 달려왔습니다. 태국 경찰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참 후에 경찰이 물러갔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한국 직원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영토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울었습니다. 해냈어. 우리 해냈어. 남편이 울먹였습니다. 3000km. 북한에서 중국, 라오스, 태국까지 석 달 동안의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진짜 자유의 땅으로. 2023년 2월 우리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한국 땅을 밟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 땅, 같은 말을 쓰고 같은 피를 나눈, 하지만 한 번도 와보지 못했던 이 땅. 여보, 우리 진짜 한국에 온 거예요? 제가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물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해냈네요. 공항에는 통일부 직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처음 본 한국은 충격이었습니다. 인천공항부터가 북한의 어떤 건물보다 크고 화려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웃고 떠들었고 어디에도 원수님 초상화가 없었습니다. 아빠, 여기는 김일성 주석님 사진이 없네요? 아들이 신기한 듯 물었습니다. 여기는 자유로운 나라야. 누구를 숭배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지. 우리는 경기도 안성에 있는 하나원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곳이었습니다. 석 달 동안 그곳에서 생활하며 한국말, 한국 문화, 민주주의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대통령을 비판해도 됩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최고 지도자를 비판해도 된다고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투표로 대통령을 뽑고 마음에 안 들면 다음 선거에서 안 뽑으면 됩니다.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자유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처음 알았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마트였습니다. 주말에 대형 마트에 갔는데 그 광경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물건이 넘쳐났습니다. 쌀, 고기, 과일, 채소, 정말 많은 종류의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여보, 이거 다 진짜예요? 제가 떨리는 손으로 사과를 만지며 물었습니다. 진짜예요. 사고 싶으면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대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하나원을 수료하고 우리는 경기도의 한 작은 도시에 정착했습니다. 정부에서 전세 자금을 지원해 주어 투룸 아파트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보위성 부상이었지만 여기서는 그 경력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20년간 탈북자를 잡던 사람이 이제 탈북자 지원 단체에서 일하게 된 겁니다. 나는 평생 탈북자들을 추적했소. 남편이 제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왜 도망가는지 이해하지 못했소. 하지만 이제 압니다. 그들은 자유를 찾아간 거였소. 남편은 지금 탈북자 정착 지원 단체에서 상담사로 일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다른 탈북민들을 돕고 있습니다. 저는 무용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북한에서는 원수님을 위해 춤췄지만 이제는 자유롭게 춤을 춥니다. 아들 준호는 초등학교에 잘 적응했습니다. 처음에는 말투 때문에 놀림을 받기도 했지만 이제는 친구들도 생기고 행복해합니다. 엄마, 학교에서 선생님이 김정은을 비판했어요. 근데 아무도 잡아가지 않더라고요. 아들이 신기한 듯 말했습니다. 그게 자유란다, 준호야. 한국에 온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적응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그립습니다. 평양 대동강변 북에 두고 온 친척들. 남편은 가끔 밤에 악몽을 꿉니다. 자신이 추적했던 탈북자들의 얼굴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여보, 내가 잡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도 시스템의 희생자였어요. 여러분,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나요?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 것,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것,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는 것, 이 모든 게 자유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분들은 이걸 당연하게 여기실지 모르지만 저희에게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만수대 예술단 무용수였습니다. 특권층이었습니다. 남편은 보위성 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유가 없었으니까요. 지금 저희는 작은 아파트에서 평범하게 삽니다. 돈도 많지 않고 지위도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북한에는 아직 2,500만 명의 동포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자유를 꿈꿉니다. 하지만 꿈꾸는 것조차 위험한 곳입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대에는 어렵겠지만 우리 아이들 세대에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날이 오면 저는 평양 대동강변을 다시 걸어보고 싶습니다. 자유로운 사람으로. 여러분, 자유를 누리고 계시다면 감사하세요. 그리고 아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북한의 동포들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한민족입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